현관문으로 간 성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문을 바라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른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성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현관 앞에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담요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담요를 들춰봤어요. 이게 뭐야? 서울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 골목길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릉덩이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반짝였죠. 한성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앞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58세,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낸 그의 등은 이미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어요. 아, 또 허리가. 성재는 잠시 계단 난간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2년 전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평생 해온 일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지금은 구청에서 주는 노인 일자리로 동네 분리수거 업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니까 밖으로 나가는 이유라도 있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안은 적막했습니다. 현관에 놓인 신발은 성재 것 하나뿐이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 미선이와 딸 서연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 몇 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라디오 전원을 켰어요. 조용한 집안에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성재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계란 2개, 그리고 며칠 전에 사놓은 우유 한 팩이 전부였어요. 저녁은 또 라면이겠구나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성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이 웃고 있었어요. 성재는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프로그램을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오래된 졸업 앨범을 꺼냈어요.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앨범이었죠. 성재는 이 앨범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그때가 그리웠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어느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성재와 친구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성재 옆에 서 있는 한 친구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반짝이던 그 친구 말이에요. 사진 아래 이름표에는 최우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성이는 성재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죠.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까지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둘은 정말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우성이는 항상 밝고 적극적이었고 성재보다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어요. 성재가 소심할 때 용기를 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던 친구였습니다. 군대에서도 같은 부대에 배치되어 함께 지냈어요. 휴가 때면 서로의 집에 놀러 가기도 했고 제대 후에는 같이 술도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성이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성재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대 후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성재는 결혼을 했고 우성이는 사업차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그렇게 어느새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우성이 녀석은 지금 뭘 하고 살까? 성재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가끔 이렇게 옛 친구들 생각이 날 때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어요. 특히 아내와 딸이 미국으로 떠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고 나서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는 컸어요. 딸 서연이는 이제 25살이 되었을 텐데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컸을 거예요. 성재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술에 빠져 지내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가족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거든요. 미선이는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변할 생각이 없잖아요. 서연이 교육비도 제대로 못 대면서 술값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그때 성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이 말이 맞았거든요. 빗소리가 더 거세져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성재는 앨범을 덮고 다시 라면을 끓이러 부엌으로 갔어요. 물이 끓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죠. 언제부터인가 성재의 하루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성재는 내일 일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분리수거함을 정리하는 일. 별것 아닌 일이지만 성재에게는 소중한 생계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몇 안 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또 하루겠지. 성재는 빈 라면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니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성재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우성이와 함께 웃던 그 시절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재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어요. 성재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낡은 점퍼와 고무장갑 그리고 어깨에 멜 수 있는 작은 가방이 그의 작업 도구였어요. 집을 나서며 성재는 어젯밤 꿈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우성이와 함께 군대 생활을 하던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우성이는 여전히 그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밝게 웃으며 성재 어깨를 두드리던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깨고 보니 현실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성재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첫 번째 분리수거함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와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성재는 그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박할머니. 안녕하세요. 박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가장 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성재가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된 후로 종종 반찬을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성재는 그런 따뜻함이 고마웠어요. 오전 내내 동네를 돌며 분리수거함을 정리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캔류를 분류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이었어요. 단순한 작업이지만 성재는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 잡생각이 덜 들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어 성재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집에서 라면만 먹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반찬을 하나 더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성재 씨, 요즘 많이 마르신 것 같던데 밥 좀 챙겨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후에는 남은 구역을 돌며 일을 마저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성재는 모든 작업을 끝내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성재는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녀서 다리가 아파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그 후 간단히 씻고 나서
저녁을 준비하려던 차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성재는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확인해 봤어요.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성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화면에는 최우성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우성이 이름이 맞았어요. 30년 넘게 연락이 없던 그 친구 말입니다.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성재야, 오랜만이야. 미안하다. 그냥 문 열어봐. 난 간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성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문 열어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난 간다는 말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재는 급히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우성이가 정말 집 밖에 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뜻일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관문으로 간 성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문을 바라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른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성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현관 앞에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담요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담요를 들춰봤어요. 이게 뭐야? 담요 안에는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아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여인 것 같았습니다. 성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누구야? 왜 여기 있는 거지? 성재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성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성재는 다시 휴대폰으로 우성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추운 복도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아이는 깨지 않고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이를 눕히고 나서 성재는 여행 가방을 가져와 열어봤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이 옷 몇 벌과 과자, 그리고 우유가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는 봉투에 든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우성이의 글씨였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글씨체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는 순간 성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재야, 정말 미안하다. 갑자기 이런 부탁을 드려서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더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데려왔다. 부탁한다. 성재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재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긴 속눈썹, 그리고 조용히 숨을 쉬는 모습이 어딘지 낯설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성재는 머리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아이가 살짝 몸을 뒤척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아이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성재는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30년 만에 받은 우성이의 연락,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아이.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니 다행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고 볼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대로 밥을 못 먹었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재는 다시 여행 가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 옷들은 모두 낡아 있었고 세탁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았어요. 과자 몇 개와 우유팩도 있었지만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가방 맨 아래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성재는 조심스럽게 두 번째 편지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성재야, 이 아이 이름은 도윤이야. 7살이고 말이 별로 없어. 많이 놀랐을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마. 일단 아이 좀 부탁해. 며칠만 있으면 다시 연락하겠어. 편지를 읽고 나니 성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도 처음 듣는 것이었고 왜 우성이가 이런 일을 자신에게 맡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휴대폰으로 우성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살짝 눈을 뜨며 몸을 뒤척였어요. 도윤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성재를 발견하고는 움츠러들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안녕, 도윤아. 나는 성재 아저씨야. 성재는 가능한 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재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성재 마음이 아팠어요. 배고프지? 뭐 먹을까? 성재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아이가 먹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계란과 밥이 조금 있었어요. 성재는 계란 후라이를 해서 밥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윤아, 이리 와서 밥 먹자. 성재가 손짓하자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식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어요. 성재는 아이 앞에 밥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도윤이는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에요. 말없이 밥을 빠르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성재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어떤 일을 겪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도윤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있을 뿐이었어요. 성재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도윤아, 우성이 아저씨는 어디 갔어? 성재가 물어봤지만 도윤이는 고개만 살짝 저었어요. 마치 모른다는 뜻 같았습니다. 성재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봤어요. 아저씨가 무서워? 괜찮아. 나쁜 사람 아니야. 그제서야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성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성재는 도윤이를 씻겨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이 용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재는 급히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아이 용품들을 샀어요. 칫솔, 치약, 그리고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옷들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성재는 도윤이를 조심스럽게 씻겨주었습니다. 아이는 순순히 따라했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목욕을 시키면서 성재는 아이 몸에 작은 상처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넘어져서 생긴 것 같은 상처들이었어요. 도윤아,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야? 하지만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가 아직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성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침실은 하나뿐이었고 아이를 어디서 재워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성재는 자신이 거실 소파에서 자고 도윤이에게 침실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도윤아, 저기 방에서 자렴. 무서우면 언제든 나를 불러도 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성재는 아이를 침실로 데려가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잘 자, 도윤아. 성재가 방을 나가려는 순간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응, 뭐야?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성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나온 성재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 만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이, 그리고 사라진 우성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성재는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아이를 돌보는 방법이나 입양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게 막막했어요. 그때 옆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일어나서 침실 문 앞으로 갔어요. 문틈 사이로 보니 도윤이가 이불을 끌어안고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마음이 아팠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문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아저씨가 여기 있어.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윽고 멈췄습니다. 성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소파로 돌아왔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소파에서 자느라 몸이 뻐근했지만 그보다는 도윤이가 걱정되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조용히 침실 문을 열어보니 아이는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말이와 토스트, 그리고 우유를 데워서 상을 차렸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 뭔지 몰라 고민이었지만 일단 영양가 있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도윤이는 아침 8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잠자리에서 나온 아이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지만 어젯밤보다는 편안해 보였어요. 잘 잤어, 도윤아? 씻고 밥 먹자.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성재가 사온 작은 칫솔로 양치를 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기특했어요. 아직은 모든 게 낯설 텐데 잘 따라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성재는 도윤이와 조금씩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도윤아, 몇 살이야? 7살이에요. 학교는 다니고 있었어?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재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그만두었어요. 성재는 오늘 분리수거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도윤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구청에 전화를 걸어 하루 휴가를 신청했어요. 네, 급한 가족사 때문에 오늘 하루만 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성재는 우성이의 행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 동창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동창인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야, 나 성재야. 혹시 우성이 소식 들은 적 있어? 우성이? 아, 최우성 말이야. 그 친구 몇 년 전에 사업 망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왜 갑자기? 성재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했어요. 철수는 우성이가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만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군대 동기인 박상호에게도 연락해 봤어요. 상호야, 우성이 혹시 어디 사는지 아니?
아, 그 친구. 요즘 좀 힘들다는 소리 들었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던데. 그 말에 성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채업자라니, 그럼 우성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가요? 사채업자라고? 얼마나 심각한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돈을 빌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락 두절됐나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성재는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성이가 도윤이를 자신에게 맡기고 사라진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아이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싶었던 거겠죠. 오후에 성재는 동네 박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박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사람들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어제 우리 집 앞에 누가 왔다 간 거 보셨어요? 아, 그거 말이야. 어제 저녁에 남자 하나가 가방 들고 왔다 갔더라고. 그런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픈 사람 같았어. 박할머니의 말에 성재는 그게 우성이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 사람 어디로 갔는지 보셨나요? 글쎄, 급하게 택시 타고 사라지던데. 그런데 성재 씨, 요즘 집에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친구가 아이를 잠시 맡기고 갔어요. 아이고, 그래. 그 아이 좀 조용하던데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야? 박할머니는 아이들을 많이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도윤이의 상태를 걱정해 주었어요. 말도 별로 안 하고 표정도 없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온 성재는 도윤이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심심하지? 뭐하고 놀까? 성재가 말을 걸어도 도윤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성재는 급히 편의점에 가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색칠 공부책을 사왔습니다. 이거 해볼래? 예쁘게 색칠해보자. 도윤이는 색연필을 받아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리는 그림이 모두 어둡고 슬픈 그림들이었습니다. 검은색과 회색만 사용해서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성재는 도윤이와 함께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똑똑똑. 성재는 문 쪽으로 가서 인터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낯선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인상이 험악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한성재 씨 맞죠?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성재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만 대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최우성이란 친구 아시죠? 그 친구가 여기 애 하나 맡겼다면서요? 성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우가 말했던 사채업자들이 틀림없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거짓말 마세요. 우리가 다 알고 왔어요. 최우성이 빚을 안 갚고 튀었거든요. 그래서 애라도 데려가야겠어요. 성재는 급히 문을 잠갔습니다. 도윤이는 무서워하며 성재 뒤로 숨었어요. 나쁜 아저씨들이야? 괜찮아, 도윤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성재는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저희 집에 나쁜 사람들이 와서 협박하고 있어요. 잠시 후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아마 경찰이 오기 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성재는 도윤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하지만 성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사채업자들은 다시 올 것이고 도윤이를 데려가려 할 거예요. 성재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성재는 도윤이와 함께 침실에서 잤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였어요.
도윤이는 성재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성재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 아니면 우성이가 거짓말을 한 걸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사흘이 지나도록 우성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성재는 도윤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는 점점 성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날 아침 성재는 도윤이에게 아침을 먹여주고 있었어요. 아이가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송파 경찰서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보세요? 한성재 씨 맞으시죠? 송파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잠시 나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성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가능하시면 오늘 중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재는 도윤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혼자 둘 수도 없고 경찰서에 데리고 갈 수도 없었어요. 결국 박 할머니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잠깐 도윤이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말고 다녀와. 박 할머니는 흔쾌히 승낙해 주었어요. 성재는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아저씨 금방 올게. 할머니랑 있어도 괜찮지? 도윤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박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송파 경찰서에 도착한 성재는 수사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중년의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성재를 바라봤어요. 최우성 씨와 어떤 관계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는데. 왜 그러시나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우성 씨가 어젯밤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재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우성이가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황상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는 없었지만 지갑에서 쪽지 하나가 나왔어요. 거기에 한성재 씨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형사는 비닐봉지에 든 쪽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우성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성재야, 나중에 도윤이에게 진실을 말해줘. 넌 진짜 아버지야. 성재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진짜 아버지라니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성재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30년 전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를 하던 시절 휴가 때 만났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정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성재보다 2살 어린 대학생이었어요. 우연히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둘은 금세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아직 군복무 중이었고 미영이는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몇 달 후 미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재는 그때 겁이 났어요. 아직 제대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재는 미영이를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편지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제대 후에 우성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미영이가 아이를 낳았지만 입양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그 얘기를 듣고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미안하고 죄책감은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혹시 도윤이라는 아이와 관련이 있나요? 형사의 질문에 성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그 아이가 지금 제가 맡고 있어요. 그럼 최우성 씨가 아이를 맡기고 간 거군요.
아이의 신원은 확인해 봐야겠네요. 성재는 형사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우성이가 갑자기 도윤이를 데려온 것,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우선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야 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제가 돌볼게요. 성재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성이가 죽었다는 충격도 컸지만 도윤이를 보호시설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혈연 관계도 확실하지 않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도 받아서 확실히 하겠어요. 형사는 성재의 간절함을 보고 며칠 여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경찰서를 나온 성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우성이가 죽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윤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박할머니 집으로 돌아간 성재는 도윤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아이는 성재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성재는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성이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걸 7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윤아, 아저씨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우성이 아저씨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나에 대해서 말이야. 도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성이 아저씨가 진짜 아빠를 찾아준다고 했어요. 성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진짜 아빠? 네. 그런데 아저씨, 아빠 맞죠? 도윤이가 성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성재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떻게 보니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성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이 아이는 이미 성재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아빠가 맞아? 도윤이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것 같아, 도윤아. 그날 밤 성재는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성이의 쪽지가 진실이라면 도윤이는 정말 자신의 아들일 거예요.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결과이지만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였습니다. 도윤이는 성재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작고 따뜻한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성재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성재는 도윤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도윤이는 주사를 맞는 게 무서웠는지 성재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파요? 조금만 참으면 돼, 도윤아. 아저씨도 같이 할게. 성재와 도윤이는 함께 체열을 받았어요. 의사는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성재는 도윤이와 함께 지내며 아버지 역할을 배워갔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도윤이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였습니다. 성재는 동사무소에 가서 도윤이의 주민등록 이전 신청을 했어요.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학 서류 준비가 복잡하네요.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성재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동네 초등학교에도 찾아갔습니다. 교무실에서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어요. 도윤이가 말수가 적다고 하셨죠? 아마 환경 변화 때문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경험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도윤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성재는 도윤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학교 가고 싶어? 네. 친구들이 있을까요? 당연하지. 착한 도윤이니까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야. 성재는 도윤이를 위해 학용품을 사러 갔어요. 가방, 연필, 공책, 색연필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라서 다른 부모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 가방 어때, 도윤아? 예뻐요. 도윤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성재도 기뻤습니다. 아이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성재는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미영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미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용기를 내어 미영이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영이와 함께 다니던 대학교 동창회에 연락해봤어요. 정미영이요? 아, 그 친구. 결혼해서 캐나다로 이민 갔다고 들었는데요. 동창의 말에 성재는 실망했습니다. 미영이가 외국에 있다면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성재는 도윤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보여주었어요.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성재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친자 관계가 아니라니, 그럼 우성이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확실한가요? 네, 99.9% 확실합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병원을 나온 성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성재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어요.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성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에게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럼 도윤이는 어떻게 될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성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도윤이를 돌볼 의무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도윤이는 이미 성재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저 진짜 아들 아니에요? 성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병원에서 아저씨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아들 아니면 아저씨도 나버릴 거예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재는 아이 곁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도윤아,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기억나요. 피가 안 섞여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했지? 그 말 진짜야. 성재는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찾아온 순간부터 넌 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상관없어. 도윤이는 울면서 성재를 꼭 안았어요. 성재도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요? 저를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 약속해. 그날부터 성재는 정식으로 도윤이를 입양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친자 관계가 아니라면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성재는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도윤이의 초등학교 입학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재는 아이에게 새 옷을 사주고 머리도 깔끔하게 잘라주었어요. 오늘부터 1학년이네. 네, 열심히 할게요. 도윤이는 들뜬 표정으로 가방을 맸습니다. 성재는 아이와 함께 학교에 갔어요. 입학식장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제일 멋있네. 도윤이는 성재를 향해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성재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뭐가? 학교 보내주셔서요. 그리고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요. 성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운 건 아빠야. 도윤이가 아빠 인생을 바꿔줬거든. 그날 저녁 성재는 어머니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도윤이를 어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 손자 데려왔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 잘 키워볼게요. 도윤이도 함께 절을 했어요. 성재는 어머니가 도윤이를 예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도윤이가 잠든 후 성재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혼자였던 자신에게 이제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우성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성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겨준 것 같았어요. 고마워, 우성아. 도윤이 잘 키울게. 성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도윤이가 학교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말수도 늘어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성재에게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빠, 오늘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저를 칭찬했어요. 정말 우리 도윤이가 똑똑하구나. 성재는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입양 절차를 진행하던 중 변호사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성재 씨, 잠깐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성재는 도윤이를 박할머니에게 맡기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학교 입학 서류를 정리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윤이의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한 친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생부모를 찾아야 해요. 성재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에서 자신과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또 다른 검사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혹시 최우성 씨와 도윤이의 관계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의 말에 성재는 깜짝 놀랐어요. 우성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성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과에서 보관 중인 샘플로 확인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성재는 도윤이와 함께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우성이와의 친자 확인을 위한 검사였어요. 또 주사 맞아야 해요? 도윤이가 무서워하며 물어봤습니다. 응, 조금만 참자. 아빠가 손 잡아줄게.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괜찮아요. 왜? 아빠는 아빠니까요. 피가 같든 안 같든 상관없어요. 아이의 말에 성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윤이가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재는 혼자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들었어요. 최우성 씨와 도윤이도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의사의 말에 성재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도윤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럼 이 아이는 고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재는 우성이가 왜 도윤이를 자신에게 맡겼는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우성이가 남긴 편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때 우성이의 여행 가방에서 놓친 것이 있나 싶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도윤이와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메모를 보는 순간 성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소영 아버지 김대철 부장님께 받은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다. 15년 전 내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부장님이 개인 돈으로 도와주셨다. 그 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부장님 생전부터 부장님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움을 드리려고 했다. 부장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소영이 모녀를 가족처럼 챙겨왔다. 소영이 어머님도 돌아가신 후로는 소영이가 도윤이와 둘이서 살았다. 소영이는 외동딸이라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또 어려워져서 결국 소영이한테까지 손을 벌렸다. 소영이가 자기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대출받아 빌려준 큰 돈이다. 우성 아저씨, 아버지가 생전에 아저씨 좋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언젠가 갚으실 거라고 믿어요라며 선뜻 빌려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소영이가 그 대출 때문에 매달 이자로 고생하고 있었다. 갚지도 못했는데 소영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소영이 어머님도 이미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도 없어서 7살 도윤이 혼자 남겨졌다. 부장님 은혜도 못 갚고 소영이한테 진 빚도 못 갚았는데 소영이가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빌려준 돈인데 최소한 도윤이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도윤이 엄마 김소영. 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내가 도윤이를 돌봐야 하지만 내 상황이 어려워져서 성재에게 맡김. 도윤이는 좋은 사람이 키워야 함. 성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우성이는 도윤이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은인 부녀에게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한 채로 홀로 남겨진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돌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인 성재에게 아이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메모를 보며 우성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거짓말을 한 것도 성재가 아이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도윤아,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직업이 뭐냐고. 성재는 아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 분리수거 하신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성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아빠 직업이 부끄러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는 멋있어요.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아이의 말에 성재는 감동받았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빠, 응? 진짜 제 아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아빠가 좋아요. 성재는 도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윤아, 아빠도 내가 정말 소중해. 앞으로 계속 함께 살자. 정말이요? 정말이야.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밤 성재는 입양 서류를 다시 정리했어요. 도윤이의 친부모를 더 이상 찾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사랑해줄 가족이었고 성재가 그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양 심사를 위한 면접 날짜가 정해졌다는 거였어요. 도윤아, 우리 법원에 가야 해. 왜요? 공식적으로 아빠와 아들이 되기 위해서야. 도윤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어요. 정말요? 그럼 저도 한성재가 돼요? 응, 한도윤이 되는 거야. 아이는 기뻐서 성재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성재도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법원 면접 날 성재는 정장을 입고 도윤이와 함께 갔어요. 판사님은 친절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도윤아, 성재 아저씨와 계속 살고 싶어? 네. 아빠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성재 씨는 도윤이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나요? 네,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판사님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입양을 허가하겠습니다. 그 순간 성재와 도윤이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입양이 허가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도윤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집에서는 아버지 성재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빠, 오늘 체육 시간에 달리기에서 2등 했어요. 정말? 우리 도윤이가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구나. 성재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흐뭇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창백하고 말없던 아이는 이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성재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분리수거 일을 하러 나갔어요. 예전에는 혼자라서 외로웠지만 이제는 집에 기다리는 아들이 있어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동네를 돌며 쓰레기통을 정리하는 성재를 보고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성재 씨,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윤이 덕분인가 봐요. 네, 할머니. 도윤이가 저한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어요. 그 아이도 참 복이 많아. 좋은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성재는 할머니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도윤이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도윤이가 자신을 더 많이 도와준 것 같았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성재는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다가 우유와 함께 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도윤이가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와도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너무 기쁜 모양이었습니다. 어서 와, 우리 아들. 오늘 학교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 보여드릴게요. 도윤이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크레용으로 그린 가족 그림이 있었습니다. 키 큰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와, 정말 잘 그렸네. 이게 우리야? 네. 선생님이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하셔서 아빠랑 저를 그렸어요. 성재는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에게 자신이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도윤아, 이 그림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자. 정말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림인데. 저녁을 먹으면서 도윤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해? 엄마는 왜 하늘나라로 가셨을까요? 저 때문인가요? 성재는 잠시 고민했어요. 우성이가 남긴 메모에서 알게 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도윤아,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길을 가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셨던 거야. 사고요? 응, 자동차 사고였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도윤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그럼 엄마가 우성 아저씨한테 저를 맡긴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성 아저씨가 도윤이를 돌봐주신 거야. 그럼 이제 아빠가 저를 돌봐주시는 거죠? 그래, 이제 아빠가 도윤이를 지켜줄게. 그날 밤 도윤이가 잠든 후 성재는 거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달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이, 세상을 떠난 친구 우성이,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가족. 성재는 우성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어요. 우성이가 없었다면 도윤이를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성재는 도윤이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도윤이를 할머니께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도윤아,
오늘 할머니 뵈러 가자. 네.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해요? 그냥 인사만 하면 돼. 할머니가 도윤이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몰라. 성재와 도윤이는 함께 지하철을 타고 묘지로 향했어요. 도윤이는 처음 타보는 지하철이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이 기차는 왜 땅 밑으로 다녀요? 사람들이 빨리 갈 수 있게 만든 거야. 신기하지? 네, 정말 빨라요. 묘지에 도착한 성재는 어머니 산소 앞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그리고 도윤이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늦었지만 손자 데려왔어요. 도윤이라고 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성재가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도윤이도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도윤이에요. 아빠를 잘 돌봐드릴게요. 성재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도윤이가 자신을 돌봐주겠다니 너무 기특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덕분에 아들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매일 웃으면서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성재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성재는 도윤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제 도윤이도 간단한 요리는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계란 깨뜨릴게요. 조심해서 해. 잘하네, 우리 도윤이. 저녁을 먹으면서 성재는 도윤이에게 말했어요. 도윤아, 아빠가 내게 고마워하는 거 알지? 왜요? 아빠 인생을 바꿔줘서. 도윤이가 오기 전에는 아빠가 많이 외로웠거든. 저도 아빠가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날 밤 도윤이는 자신의 그림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아빠는 매일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해요.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아빠가 있어서 저는 매일 행복해요. 성재는 아이가 잠든 후 그 일기를 몰래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도윤이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재는 평소처럼 일을 하러 나갔어요. 도윤이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성재는 골목 끝까지 따라가서 아이를 배웅했어요. 도윤아, 학교 잘 다녀와. 네, 아빠. 일 조심히 하세요.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성재는 중얼거렸습니다. 문 열자마자 세상이 바뀌었지. 나쁜 세상만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성재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아들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우성이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 도윤이와 함께 성재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